하려고 하는 주제가 과학과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영어 이야기하면 Science and Truth 이렇게 해서 과학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미스코리아 뽑을 때 진선미, 누가 제일 이쁩니까? 진을 제일 이쁘다고 우리가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진선미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거 보면 진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진리하는 가치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의 기반을 둬서 서로 얘기하고 미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 아주 유명한 독일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3대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순수 이성 비판은 진에 관한 거죠. 진리가 무엇인가? 이때 진리가 무엇인가 할 때 칸트가 젊은 시절에 제일 많이 공부한 것이 뉴턴의 물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순수 이성 비판을 적으면서 진리는 이 자연과학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알 수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 책이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다 알고 나니까 그러면 윤리적으로 이 진리의 기반을 둬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이제 적은 책이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년이 되니까 야 그래도 내가 미에 관해서도 좀 이야기해봐야 되지 않을까? 유용성은 없지만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숭고를 보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마지막으로 적고 돌아가시죠. 그래서 어쩌면 칸트의 인생 전부는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미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탐색을 한 것이 칸트의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화이트헤드라는 분을 통해서 과학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칸트식으로 따지만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가 선과 미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거죠.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진리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우리 서장님 어떠세요? 진리는 서장님 생각에 뭐가 이렇게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진리는 그리고 순리, 자연의 이치. 자연의 이치. 그다음에 그 진리는 천의 하늘이 정비하고 내고 산에 생각하는 유아도 어르신. 네, 좋은데요. 뒤에 계신 선생님은 어떠세요? 진리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나요? 어떠세요? 네. 뒤에 분은 어떠세요? 뒤에 선생님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한 그대로 네. 한 말을 했을 때 천리라는 그런 이치 네. 그런 아주 좋은 말인데요. 우리 뒤에 계신 총무님 어떠세요? 어렵네요. 이렇게 진리라는 말을 많이 듣기는 했지만 내가 직접 그 말을 생각하고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약간 진리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왠지 정의라는 말과 딱 연관이 없는 그 느낌을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한자로 들어가면 네. 참된 이치, 찌된 이치. 참된 이치. 그렇죠. 참된 이치. 방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진리는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면 참된 이치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는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제가 여기 PPT물 조금 남은 거 얘기하고 PPT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대 과학적 우주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좀 이따가 더 설명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근대 과학에서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 화이트헤드라는 분은 과학적 유물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물론의 반대말은 보통 우리가 관념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물질 속에는 뭔가 목적이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물질에서 출발하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초월적인 가치나 목적을 이렇게 무시하고 물질 속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물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과학적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자연 안에는 어떤 가치나 목적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대의 뉴턴이라든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많은 갈릴레오라든지 데카르트라든지 라부아지에라든지 많은 근대의 과학자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자연 안에는 어떤 가치나 목적, 창조성, 노벨티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야기를 과학적 유물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이 우주론이 세상을 지배해온 진리관이고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바른 이런 자연의 진리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 우주론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배치 구조 속에 들어있으면서 공간 전체에 널려있는 원리로 환원시키기 어려운 단순한 물질적 요소를 궁극적인 존재로 전제하고 있다. 그 물질 그 자체는 아무 감각도, 가치도, 목적도 지니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다만 그 자신의 본질에서 나오지 않은 외적인 관계에 의해서 부과된 일정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되게 긴 문장인데요. 한마디로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수동적이다. 예,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고 수동적인 존재가 자연이다. 인간만이 자율적이고 인간만이 생각하고 인간만이 가치가 있지 자연은 어떤 목적도 가치도 없고 수동적인 존재이다. 이제 이 방식이 근대 과학적 진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양의 진리관은 자연은 스스로 움직인다고 하죠. 그런 방식으로 보면 근대 과학적 유물론은요 자연은 대단히 수동적인 과 같은 자연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책상, 의자, 연필 다 이 자율적이고 스스로 창의적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와 같은 논리를 충분히 우리가 수긍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전하는 사람이 화이트헤드입니다. 화이트헤드는 이거 틀렸다. 야, 이 평생을 수학과 물리학을 공부했는 사람이 이런 어떤 추학적 전제, 과학적 유물론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쌤들 생각에도 아닌데 내가 봐도 뭐 이 책상이나 의자가 가치나 목적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 이런 진리관을 갖고 살아왔어. 근데 이게 틀렸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런 의문을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이트헤드는 적극적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유물론은요, 주위 환경으로부터 추상화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다들 책상을 보고 계시죠? 근데 책상은 어디 있어야 우리가 책상이라고 얘기하냐면요, 책이 펼쳐져 있어야 책상이죠. 우리 총무님이 그걸 만약에 밥그릇을 올려놓으면 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책상이라고 어떤 대상을 보고 그 대상을 개념으로 정의할 때요. 지식은 어쨌든 개념으로 정의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을 습득을 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개념화시켜서 명제화시켜서 우리가 인용을 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위 환경으로부터 추상화되었다는 얘기는요, 책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어도 다 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사물은 주변 환경과는 전혀 관계없이 항상 책상은 책상일 수 있다. 화이트헤드는 이거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게 왜 그런데 아니냐는 얘기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의문을 가져보셔야 돼요. 이 얘기는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반합리적 성격이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리저너블하고, 디스팅트하고, 클리어하고, 자, 이걸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 생각합니다. 과학에서 논리나 수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화이트헤드는 여기에서 근대과학적 유물론은 반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근대과학이 왜 반합리적이냐? 화이트헤드는 자연 안에는 가치와 목적과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빼고 계속 자연은 수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반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왜 가치도 있고 목적도 있고 세움도 있고 선택하는 힘이 있는데 나도 자연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내 말고 진짜 외부에 있는 모든 것은 수동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가? 화이트헤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아니다. 자연도 충분히 자율적일 수 있다. 그 가능성을 화이트헤드는 이렇게 다른 니체나 다른 철학자들 같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연과학 안에서 그걸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만의 장점이고 아주 매력적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추상관념에만 의존하고 구체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현대 자연과학은요, 우리가 과학을 볼 때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많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수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도 그렇고 현대 양자역학을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은요, 다 수학을 통해서 검증이 되어야지만 노벨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와서 동양철학에서 내가 자연에 관해서 순리에 따른다. 이건 이해되는데, E는 mc제곱이고, 뭐 F는 ma고, 아이, 골치만 봐서 내가 하나도 모르겠다. 그 안에는 이제 수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을 모르고는 근대 과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리를 이해할 수 없고요. 자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구는 자연을 이해할 때 수학이라는 도구를 철저하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와서 물리학자가 연구하는 자연을 알 수 없는 것은 그에 대해 쓰는 의사소통의 방식이 수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 못하면 대학 가기 힘들죠.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정보화 시대에 가장 중요한 도구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언어라고 볼 수 있는 수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연을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자, 화이트헤드는 이와 같은 자연을 수학을 통해서 이해하는 건 좋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을 다 이해할 수는 없대요. 해가 질 때 내가 황혼을 보고 있으면 되게 이쁘잖아요. 근데 그걸 수식을 통해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을 볼 때 우리가 H2O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 얘기인 거지만 무의주는 내가 되게 더울 때 목욕탕에 가거나 샤워를 하면 되게 시원한데 그건 H2O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진짜 갈증이 날 때 내가 물이 얼마나 간절히 필요한 것을 H2O 하는 화학식 구조만 설명을 하는 것은 되게 설명에 있어서 뭔가 빠진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을 이해할 때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수식을 통해서만 자연을 이해한다는 것은 화이트헤드가 봤을 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지점이 유물론의 도식에서 비판을 받아야 될 지점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세 번째죠. 근대과학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비판할 때 비판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화이트헤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주장을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직접 가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직접 보는 겁니다. 보고 나서 이 사람 얘기가 틀린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꿀벌들 아시죠? 벌. 꿀 다 드셔보셨죠? 이 벌들이 꿀을 찾을 때요, 자기들이 꿀을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막 날개짓을 해서 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꿀 있는 곳을 발견했으니까 같이 가서 꿀 찾아서 벌통에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꿀 직접 본
이 꿀들은요, 이 꿀을 봤다는 사실을 친구한테 전할 수 있는데, 꿀을 직접 보지 않은 꿀들은요, 절대 전달할 수가 없대요. 이게 인간하고 이 꿀하고 벌하고 차이점. 우리는 안 봐도 본 거 그치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터넷에 댓글 많이 달죠. 내가 안 봐도 막 답니다.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착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벌들은 절대 못해요. 내가 직접 봐야지 착한지 나쁜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벌들은 가짜 뉴스가 없어요. 다 진짜 뉴스입니다. 내가 본 것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간접화법을 씁니다. 인간은 지가 안 본 것도 본 것 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문화를 전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선생님들 중에 고조선, 신라, 고구려, 조선 직접 본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조선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사실, 이전에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국가라는 사실 다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일제시대에 징용, 내가 직접 안 당했지만 징용 당했다는 사실 아시잖아요. 이게 인간이 직접 보지 않았지만 지식을 통해서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잘못된 걸 고칠 때 직접 증거를 보고 고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감각을 통해 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의 관념과 또 하나의 관념을 비교해서 이 관념과 저 관념이 다른 걸 주장한다면 여러 가지 관념이 주장하는 걸 다 한번 비교해 보는 겁니다. 물리학에서는 목적이나 가치나 선택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생물학에서는 선택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물리학에서는 시간이 가역적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윈의 진화론이나 생물학에서는 진화는 비가역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엔트로피 법칙 비슷한 얘기예요. 시간은 한 번 지나가면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지금 우리가 나이가 먹는 거죠. 우리가 이 총무님이 10대 때 돌아가고 싶지만 불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뉴턴의 물리학은 가능합니다. 자연과학에서 얘기하는 물리학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쪼개서. 그렇지만 실제 우리 삶은요, 한번 내가 있었던 시간은 절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동양이나 주역 같은 데서 잘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비가역적인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두 번 다시 내 인생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전의 근대 과학적 유물론에서는 시간을 가역적이라고 생각해서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점이 화이트헤드가 봤을 때는 다른 여타의 학문과 비교해 봤을 때 뉴턴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관념과 관념을 비교해 봐서 저기에서 주장하는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방식이 두 번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유형의 경험에 확고하게 기초를 두고 있는 다양한 추상의 도식들을 서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요, 내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중에 내가 자식들 키우는 방법이 옳은지, 내 친구가 옳은지, 저 친구가 옳은지, 그래서 내가 하는 방식이 항상 옳다고 생각했는데 10명을 한번 비교를 해봐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이 방법이 자식 키우기에 제일 좋은 방법 같으면 어때요? 한번 고민해 볼 만하잖아요. 이 방식을 화이트헤드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들 중에 옳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참된 진리를 깨치는 방법, 이게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두 번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이성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데요. 네 번째 보시면, 자, 화이트헤드가 왜 이성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화이트헤드가 그 당대에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아주 극단적으로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나누어졌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연과학만 연구하고요, 인문학을 하는 철학은 자연과학에 전혀 관심이 없던 시대입니다. 혹시 아시나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과학을 아주 비판을 많이 합니다. 니체는 아예 자연과학을 통째로 비판합니다. 그래서 당대 19세기, 20세기 혹시 샤르트 같은 철학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은 자연과학에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인문학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대단히 이성을 통해서 연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인문학은 되게 직관을 통해서
혹은 감정, 의지.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은 의지를 중시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주 극단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졌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이테드는 이걸 좀 극복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다 이성이라는 단어에 묶어서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성에 대한 믿음이란 사항의 궁극적인 본질들은 독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제하면서 서로 결부되어 좋아할 이유가 있다고 하는 믿음을 말한다. 이 믿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면서 우리 이상의 것임을 인식한다는 것이다. 자, 개별적인 것은 단지 존재하기 위해서도 한 사물체계의 부분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 자, 논리적 정합성의 조합 및 미적 성취 형태의 조합,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거는요. 논리적 합리성의 조화와 미적 성취 형태의 조화입니다. 자, 논리적 합리성의 형태의 조화는요, 하이테드가 수학과 같은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합니다. 수학은 우리가 딱 답이 떨어져 나오는데, 물론 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도 있고 비유클리드 기하학도 해서 수학에 대한 정대나 발전이 19세기 이후에 엄청나게 발전이 됩니다. 하지만 수학은 자기 안에 정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일관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하이테드가 미적 성취에 조합하는 것은 인간이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있듯이 자연도 자신의 목적과 가치와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진화론적으로 보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이테드가 얘기하는 조화입니다. 그래서 하이테드는 경쟁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조화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경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 몸도 조화가 돼야 암도 안 걸리고 건강하죠. 그래서 사회 전체도 조화가 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요. 영어 단어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조화가 되는 것이 하이테드는 인간과 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합하는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논리의 조화와 미적인 조화, 이 두 가지가 하이테드가 자연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조화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화면에 영상이 없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자, 동양의 자연관, 서양의 자연관 두 가지인데요.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내용이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줄여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결정론적이고 시간 가역적인 법칙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인 자연관. 이게 이제 서양의 자연관입니다. 서양은 자연에서 보는 모든 물질들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시간 가역적인 법칙에 순종하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양의 자연관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해서 자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양은요, 인간이 어떻게 해야 존재하는 건데, 동양은 모든 자연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해서 자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현대 21세기에 와서는 동양이 쓰는 이 자연이라는 단어에 훨씬 적합한 방식으로 물리과학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동양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부식이 아니고 충분히 좀 현대적 버전을 바꾸게 되면요, 진리가 동양의 자연관과 확실히 좀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진섬미호 봤을 때 진리관이 동양은 원래 갖고 있던 자연관이고 서양은요, 이 동양이 가지고 있는 자연관에다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수학적인 언어를 통해서 동양의 자연관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변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동양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관이 수식을 통해서 충분히 논적이 되고 검증이 가능하다면 성과 미에 대해서도 우리 이태호 원장님 하시는 노자와 같은 어떤 성과 미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21세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결정론적으로 보이는 물리이론과 인간의 자유, 창조성, 책임감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자, 칼포프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자연 철학자나 과학 철학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칼포크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결정론적으로 보이고 있고, 이거는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고 양자역학도 마찬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다 가역적인 시간 함수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결정론적으로 보이는 물리 이론과 인간의 자유, 창조성, 책임감, 이걸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인간만 이 자율적이고 책임감이 있고 자연은 수동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근대에는 이와 같은 이분법적인 방식으로 계속 논의가 됐는데 20세기에 와서 이걸 어떻게 합할 것인가.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파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암미 벨고선도 연일을 한다. 시간은 창조성과 선택을 실현하는 자동차가 아닐까. 시간의 존재가 자연이 비결정론적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앙리 벨고선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주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시간은 창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선택이 있다고 해서 자연과학에서 시간을 공간화시킨다고 해서 제대로 된 자연을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해서, 이분은 직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에 있는 시간을 볼 수 있지 이성을 통해서는 자연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지성과 직관이 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통해서 논의를 전개한 것이라고 보통 해석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점을 보시면 동양의 자연관과 서양의 근대적 자연관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까요? 자, 앞서서 아까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이제 철학자의 목표는 이겁니다. 자연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요. 자연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두 번째,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 책임감을 공부하는 민주주의 정신. 이게 현대 철학자에게 주어진 과제고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아까 얘기했는데 순수 이성 비판을 칸트가 지었죠. 자연을 충분히 이해하고 순수 이성 비판을 적고 실천 이성 비판을 적고 판단의 비판을 적었는데, 화이트헤드는 과정과 실지 않은 책에서 나중에 이제 이태호 원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지만요. 다음 시간쯤 되면 과정과 실지 않은 그 명제에서 방금 얘기했던 자연과 인간을 다 합해서 논의를 하고자 했던 책이 과정과 실제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과학과 근대 세계에도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한 실마리를, 씨앗을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 자유, 창조성을 중시하면서 자연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자연과 인간을 함께 보유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영원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 밑에다가 노보스 피지스라고 적었죠. 노보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규범이고 도덕입니다. 자, 피지스는 보통 자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테네라는 곳 아시죠?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태어났고 플라톤이 태어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거기에 유학을 와서 공부한 것이 아테네입니다. 그러면 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테네에 몰렸을까요? 수많은 도시국가가 있는데 유독 아테네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테네는 부자국가였습니다. 식민지를 많이 건너인 제국주의 국가였습니다. 요즘 따지면 제국입니다. 작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가장 유명한 민주주의 정치 지도자가 펠리클레스였어요. 자, 이 아테네는 나머지 도시국가와 처음 출발점은 똑같았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아테네라는 도시국가는 본래 자기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죠? 제우스라든지, 이와 같은 포세이돈이라든지, 아프로디테라든지, 에오스라든지, 이게 우리가 보통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죠. 자, 이 신들은 어떠세요? 보통 보면 도둑질도 잘하고, 마음에 드는 여자 있으면 변신해서 자기 걸로 만들고 임신도 시키고, 그와 같은 이제 신화적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을 받아들이던 시대가 아테네의 초창기였던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라 시대도 마찬가지죠. 불교가 들어오기까지는 산신이 있었죠. 우리가 요즘 신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각 국가마다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모시는 신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아테네가 이 상공업을 통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도시국가가 이제 제국이 되기 시작하니까 부자가 되니까
여기에 어떤 분들이 모이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들어봤던 소피스트들이 모여요.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따지면 현자죠. 뛰어난 지식인들이 아테네 막 우글우글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들이요 와서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노모스에 해당하는 신앙의 규범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신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은 없고 세상은 다 원자로 되어 있고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면서 그동안 고대 아테네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 체계를 다 깨버립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이 피지스에 해당하는 새로운 자연과학적인 입장을 통해서 펠리클레스에게 영향을 주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귀족들은 귀족의 신을 믿으면서 평민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다가요 민주주의가 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질을 깨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믿고 있던 신앙을 깨야지만 민주주의가 가능한 거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 펠리클레스는요 그 당시에 소피스트들하고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대 그리스의 신앙을 깨고 새로운 어떤 이렇게 방식을 받아들이는데 그게 피지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지스를 받아들이니까요 고대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점차적으로 깨집니다. 그러면서 아테네는 엄청난 제국이 됩니다. 문제는 끝까지 제국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펠리클레스가 결국 펠레폰네소스 전쟁을 하면서 스파르타에게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 그동안 억눌렸던 귀족들이 막 결국을 납니다. 결국을 나면서 이 펠리클레스 주변에 있거나 민주주의를 했던 사람들 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결국은 독재를 마시고 죽는 거죠. 문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고민을 한 건 그겁니다. 이 피지스를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자들은 신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태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청년들에게 새로운 어떤 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노모스는 깨어졌지만 새로운 노모스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피지스와 노모스를 새로 결합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이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하면서 결국 스톤의 이데아라는 새로운 개념을 플라톤이 만들어내는 거죠.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요. 어떤 도덕적 규범이 있습니다. 과거의 조선시대의 가장 큰 규범은 효와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충과 효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아무리 내가 충과 효를 얘기해도요, 수능시험을 칠 때 사회과학이나 도덕을 치는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자유와 평등입니다. 효와 충을 시험 문제에 잘 내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등이 가장 중요한 규범이 됩니다. 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페미니즘도 많이 등장이 되죠. 아주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도 생기는 거는 결국 우리 사회가 새로운 노못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양에서 전쟁을 했는데 동양이 졌어요. 그죠? 그래서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가 영국, 프랑스가 밀려오면서 일본, 중국, 한국 점차적으로 했는데 일본은 빨리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선진국화 됐지만 결국 중국과 한국은 식민지화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피지스, 새로운 물리학, 새로운 자연과학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자연과학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노모스에 대한 변화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효와충을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고 자유와 평등이 우리가 피지스를 통해서 지금 들어온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과연 근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피지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모스, 그러니까 자유, 책임, 창조성, 이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새로운 질문이 화이트헤드에게 던져집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니까 모든 시대는요, 어쩌면 간단히 줄여보면 자연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인가, 노모스에 대한 이 기본적인 규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아까 얘기한데요. 근대는 이 두 가지 정신에 해당하는 노모스와 피지스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렇게 얘기할 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것이 근대 과학관의 아주 핵심적인 논의입니다. 사물들 다 양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자, 가난한 자 나눌 때 GNP로 나누죠. 그래서 2만 불, 3만 불 다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도 어떻게 평수로 보죠. 차도 크기로 보죠. 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근대 과학적인 패러다임을 우리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은 양을 통해서 얘기를 하거나 사물을 이해할 때도 양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물은 양이다. 자, 뭐 1번, 2번은 뭐 제가 얘기를 하자면 좀 긴 것 같아서요. 그냥 적어 놓기만 했는데 고대에는 자연을 볼 때 사물로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사물은 성질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이 중세를 넘어가면서 근대에 와서는 사물은 양이다. 네 번째, 사물은 이미 관계 혹은 패턴 속에 존재한다. 이거는 이제 화이트헤드의 과학관의 입장을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물은 이미 관계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는 사물, 혼자 존재하는 사물은 있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화이트헤드가 보는 과학관과 근대 과학관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정신은 창조성, 책임, 성질을 지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일종의 연장이라고 본다면 정신은 사유를 통해서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게 이제 근대의 기본적인 과학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화이트헤드는 어떻게 봤는가? 자, 화이트헤드는 유기체적 자연관. 그래서 유기체 하면 좀 기계보다는 조금 듣기가 좋습니다. 왠지 피가 흐르는 것 같고 좀 따뜻한 느낌이 들고, 기계는 좀 차가운 느낌이 들고 그렇죠. 화이트헤드는 자연관이 유기체적 자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낯선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연을 여러 파악적 통일로 이루어진 하나의 복합체로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파악이라는 단어가 프리엔시브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리엔시브 하는 것은 이렇게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잡는다. 자, 이 얘기는 자연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물질, 진료가 있을 때, 데이터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선택해서 자기를 만든다는 이야기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자연이 수동적이지가 않고 능동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를 화이트헤드가 프리엔시브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착을 하는 힘이 있고요. 이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통일의 과정, 통일,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함께 모아서 구축을 하는 구성적인 과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자연은 발전하는 과정의 조직체다. 그래서 이거는 가역적이거나 발전한다는 얘기는 대단히 진화론적인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구성하고 통일화시키는 역량을 자연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수동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시면 자연은 서로 연결되는 다수의 양태로 자신을 개별화시켜가고 있는 하나의 기계적인 실현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계적인 단어를 좀 쓰니까 좀 이상한데, 자연은 활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연은 살아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개별화시켜서 자기 걸로 구성하는 활동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자연은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이트헤드 입장에서는 유기체적 자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은 하나의 과정으로서 어떤 것을 구성하고 통일시켜 나가는 것을 자연이다. 그래서 이런 자연관이 동양의 자연관과 매우 흡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20세기에 와서 자연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두 가지로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연을 볼 때 우리가 정적인 우주を설명하는 뉴턴의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자연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역이라든지 동량은 자연 흐름시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다이나믹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자, 그렇지 않고 정태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두 번째는 엔트로피와 같은 진화론이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물건을 쓰고 나면요, 그거는 에너지는 보존되지만 그것은 비가역적으로 되돌아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찔러진 건 두 번 다시 되담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일종의 엔트로피 법칙이죠. 한번 에너지는 사용되고 나면 그 에너지가 보존이 되긴 하지만 똑같은 형태로 보존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엔트로피의 증가는 우주에서 일어나는 비가역적인 과정 때문이다. 자, 그와 같은 거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되게 더운데요. 태양에서 발산하는 빛은 비가역적인 핵반응의 결과이고, 기후나 기상을 결정하는 수없이 많은 비가역 과정이다. 그래서 지금 날씨가 더운 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정말 한 번 더 올지 안 올지, 그리고 한 번 지나간 태풍은 두 번 다시 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자연에서 앞서서 얘기했던 것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하면서요, 자연은 되게 안정적이기도 하고 노벨티하고 새로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노벨티와 안정적인 걸 동시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 비가역적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 하이테드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시간 가역적인 과정도 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시간 비가역적인 과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 가역적인 과정은 우리가 자연을 어떤 법칙화시키고 규칙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근본적인 자연의 모습은 시간 비가역적인 과정이 더 훨씬 더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자연이 수학을 통해서 등장시킬 수 있는 방식은 가역적인 과정만 우리가 알 수가 있었지, 비가역적인 과정은 수식화시킬 수가 없었는데요. 현대 와서 쿠이고신과 같은 사람이 비가역적인 과정마저도 수학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분이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자연을 우리가 대단히 영동적인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학적인 것까지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자, 요 얘기는 앞서서 얘기했던 같은 맥락인데요. 그냥 한번 쭉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자가, 진자가 가역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마찰 무시해야만 하는 것처럼 가역 과정은 이상화된 경우에만 존재한다. 그러나 자연의 절대적인 진공이 없는 것처럼 이런 이상화는 근사한 쪽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시간 가역적 과정은 보존 역학의 뉴턴 방정식이나 양자 역학의 슐레딩거 방정식처럼 시간 반전에 대해서 불변인 운동 방정식으로 설명된다. 그렇지만 비가역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시간 대칭성이 파괴된 이론이 필요하다. 뉴턴의 중력법칙 같은 근본법칙은 가장 인공적인 상황에서나, 그러니까 다른 모든 힘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 또는 마찰이나 다른 비선형성이 없을 때만 참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자연과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할 때요, 일종의 조건 하에서만 참여하고 생각하지,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내에서는 끊임없이 마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걸 우리가 통계나 확률적으로만 이해하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얘기는 화이트헤드가요, 우리가 근대 과학적으로는 시간을 대단히 가역적 과정으로 보고 법칙화시켜서 얘기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는 실제 시간이 가지고 있는 비가역적인 과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일정 부분 논의는 했지만 그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한 부분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얘기는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지만요, 뉴턴 법칙, 양자 역학, 상대성 이론,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의 과학과 근대에 대한 책에 다 나오는데요. 책은 이제 이 책입니다. 이 책에서 화이트헤드가 원전인데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1장, 2장, 3장 이런 데서는 뉴턴 법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뒤에 가면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의 그 다음에 양자 역학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근대과학과 현대에서 논의된 자연과학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화이트헤드가 아인슈타인과도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양자역학에 대해서도요, 조금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화이트헤드는 자연은 비가역적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창발적인 과정이 있는데요.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에서는 이 창발적인 시간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양자역학도 대단히 양자 패러독스라고 해서 대단히 앞선 거겠지만 화이트헤드는 기본적으로 수학자입니다. 수학자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자연과학을 연구할 때 이 자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근데 화이트헤드는 수학에 대해서 아주 천재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양자역학에서 쓰고 있는 수학이 어떤 수학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얘기했던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뉴턴 법칙은 다 결정론적이고 시간가역적이고요. 양자역학에서도 뉴턴 역학에서는 궤적 대신에 파동함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쓰는 슐레딩거의 방정식도 결정론적이고 시간가역적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칙의 연구를 통해서 19세기, 20세기에 결국은 자연법칙은 확실성을 탐구하고 싶었지 확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귀하거나 그거는 자연에는 없다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자연을 연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가끔 인용을 하듯이 주역을 치는 이유는 앞니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역을 치는 건데요. 만약에 근대의 자연과학이라든지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은 앞니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이 확실성을 탐색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자연과학인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자연과학에서는 연구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 불확실성까지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것과 같은 화이트헤드 이후의 과학자들도 많이 등장이 돼서 화이트헤드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과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아까 얘기했는데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은 비가역성, 오존역학에서의 궤적이나 양자역학에서의 파동함수와 같은 물리의 기본 개념이 적용되는 범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연 법칙은 결정론적 법칙과 달리 확실성이 아니라 가능성과 관련된다. 이 가능성을 화이트헤드는 포텐시얼리티라고 해서 잠재태하고도 얘기하고 가능태하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선생님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수업 지겹다, 집에 갈란다, 가서 맥주나 한잔 해야 되겠다, 막걸리나 한잔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애초에 안 오겠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끝까지 수업을 듣겠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가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다 듣는다고 절대 제가 용돈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능성인 거죠. 근데 화이트헤드는요, 자연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연력학이나 프리고진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비가역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우리가 봤을 때 확실성이 아니고 오히려 가능성과 관련이 있다. 이런 입장에서 자연을 이해하는 방식이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 자연관의 핵심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단어를 화이트헤드가 유기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좀 골치 아픈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자, 이 단어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은 파악에서 파악으로, 자,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잡는다고 얘기했죠. 구성한다고 얘기하고 통일한다고 했습니다. 구성해서 필연적인 전이를 통해서 팽창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은 비가역적이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구성한다. 자,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지만 자연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우리가 얘기하는 확실성이나 뭔가 이렇게 정태적인 모습이 아니고 대단히 동태적인 방식을 통해서 구성을 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을 자연이 가지고 있는 비가역적인 방식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것을 통일하고 구축해 나가는 방식을 화이트헤드는 자연은 유기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몸에는 다 원자와 분자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만약에 우리가 유기화학이나 화학을 배우면 내 몸 안에 다 분자나 원자가 있다고 배웁니다. 여기 도서관에 지금 4층에 가면 우리가 생물학 책을 보면 내 안에 다 분자나 원자가 있다는 걸 다 인정합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하나의 기본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 화이트헤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분자는 맹목적으로 달린다. 맹목적으로 달린다. 딱 달립니다. 자, 인체는 분자의 집합이다. 자, 우리 몸은 분자가 되어 있대요. 따라서 인간의 육체는 맹목적으로 달리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개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없는 것이다. 자, 동의하세요? 내 몸이 분자가 되어 있다고 해서 내 몸이 움직임대로 막 하는 데 대해서 내가 기분 나빠, 오늘 죽겠어. 저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통 그러면 경찰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아니야, 경찰한테 얘기하면 이거 분자가 한 거야.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게 되면 정신병원 가야 되겠죠. 그 정도가 되면. 그래서 우리는 분자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나 목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는 단점에 빠지게 됩니다. 자, 화이트헤드가 그 다음 문장에서 얘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것을 유기체적 전체로서의 육체에 의한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그 자체로서 존속하도록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임을 일단 인정한다면 분자의 맹목적인 주행은 기계적인 일반 법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임을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결론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근대 과학적 유물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분자는 어떻게 할 수 없다. 분자는 여기 책상에 있는 분자나 내 몸 안에 있는 분자나 똑같이 기계적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분자에 대한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생물학 전공자나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자, 화이트헤드는 그렇지 않다. 유기체적 입장에서는 분자는 맹목적이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읽고 나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구체적으로 존속하는 존재는 유기체이며 전체의 계획은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 종속적 유기체의 특성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자, 동물의 경우 그 정신 상태는 유기체 전체의 계획 속에 들어가며 그이하여 종속적 유기체의 계획을 변경시켜 가는데 이런 변경은 순차적으로 하위의 유기체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전자와 같은 분자와 같은 극미한 유기체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부에 있는 전자는 신체가 갖는 계획 때문에 생명체 외부에 있는 전자와 다르다. 신체 일반적 계획에 따라 달리는 것이다. 이 계획 속에 전신 상태가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존재 방식의 변경의 원리는 자연 전체에 걸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며 생명체만이 갖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이 학설은 전통적인 과학적 유물론을 보이고 유기체설을 그 대안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부부가 전체 입장에서 얘기하는데요. 부부는 반드시 전체의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내 몸 안에도 분자가 있고 내 책상에도 분자가 있고 모든 곳에 분자가 있는데요. 이 분자는 환경에 의해서 매번 바뀔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생물학에서 딤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딤이라는 글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같은 갈매기지만요. 그 갈매기한테 주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그 갈매기 종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고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베리아에 있는 갈매기와 시베리아의 갈매기가 있기 때문에 이상한데요. 모든 곳에 갈매기가 있는데 그네들은 천적과 먹이에 따라서 입의 모양이 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같은 입 모양을 가지고 있는 갈매기는 없대요. 지역에 따라서 다 갈매기의 모습이 다른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가장 본질적인 갈매기가 있을까? 화이트헤드는 없다고 보는 거죠. 모든 동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환경의 영향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고 바꾸고 분자의 모양까지도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갈매기하고 하더라도 그 환경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을 화이트헤드는 여기에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책상이라고 하는 것도 쉽게 얘기하면 교실 속에 있으면 책상이지만 집에 갑자기 밥상이 없어서 밥상으로 책상을 쓰게 되면 그날부터 집에서는 식탁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입장의 화이테드는 모든 존재는 부분과 전체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가 부분이겠죠. 그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여부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우리 의미는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근데 과학적 유물론은 그 계획이나 환경을 너무 도외시하고 오롯이 그 사물에만 초점을 맞춰서 봤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적 유물론을 진리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계획이나 선택과 같은 것을 목적, 연단을 다 폐기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유기체 철학의 입장에서 과학을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